당신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비자나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결이 고운 데다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성질로 최상급의 바둑판을 만드는 귀한 목재다.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을 비자반이라고 하는데, 그 색과 향이 즐거울 뿐 아니라 바둑돌을 올릴 때 부드러운 감촉과 더불어 은은한 종소리가 난다고 하여 애호가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비자반은 어떠한 흠결도 없이 완벽해야 귀하게 여겨질 것 같지만, 어쩐 일인지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1등품을 초월한 특급품으로 꼽힌다. 사실 비자반의 상처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것이다. 상판에 균열이 난 것을 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면 바둑판이 제 힘으로 상처를 고쳐 다시 붙는데, 이때 균열이 생겼던 자리에 실금 같은 희미한 흔적이 남는다. 김소우는 수필 특급품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지라도 특유의 유연함으로 극복하는 비자반을 통해 인간의 태생적인 불완전성과 더불어 이를 이겨내며 성숙해지는 회복 탄력성을 일깨운다.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고 실수도 한다. 상처를 받고 흠집도 난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회복 탄력성 덕분에 우리의 삶은 각자 유일한 서사가 되어 특급품으로 거듭난다. 상처가 있어 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되레 비싸지는데 진진한 묘미가 있다. 김소운 특급품. 불확실하고 불가피하며 불가역적인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시련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문제는 시련 자체보다 이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처는 아물기도 하지만 도리어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복되는 실망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류애와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다정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주는 것. 심리치료에서는 이를 지켜보는 기다림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기다려준 적이 있는가? 아픈 시간이 지나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친정엄마를 잃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성당을 찾았다. 길게 열을 맞춘 신자석에 앉아 내내 울다 가까스로 눈을 떴는데 탁자 위에 붙은 글귀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사랑은 기다립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의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리는 것이다. 회복은 더딘 과정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닥달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엄마는 서로를 기다려준 적이 있었는가? 나는 내 아이를 기다려 주었는가? 나 자신을 기다려 주었는가? 나는 통곡하며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랑을 빙자하여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이 아닐까? 비자반에 난 세밀한 균열은 부드러운 천으로 보듬어 티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감싼 후 기다려주면 새살이 돋아 사라진다. 1년, 길게는 3년이 지나도록 간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난 상처에는 단 한 철을 기다려주지 못한다. 최상품이 되기 위해
바늘구멍같이 좁은 기준에 자신을 구겨 넣다가 조금이라도 긁혔다 싶으면 한치의 너그러움 없이 땔감으로 던져버리기 십상이다. 어린 시절 나는 그림을 그리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이를 구겨버리고 새로 시작하곤 했다. 연필도 손에 힘을 꼭 쥐어 야무지게 잡는 데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에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색칠하느라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자주 박혔다. 무엇이든 완벽해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불완전한 인생은 꼭 결정적일 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하필이면 제일 예민할 중2 때, 또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고3 때 말이다. 비장한 마음으로 이상적인 우정을 갈망하던 사춘기 소녀 시절, 단짝 친구의 거짓말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이제 내 삶은 실패했다고 여기며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 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오랜 기간을 무기력하게 보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조금씩 회복하나 싶었는데 한창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3 때는 건강 문제로 그 시기를 통째로 잃어버렸다. 역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대로 무너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다. 어린 시절 그림을 망치면 구겨버리고 새로 시작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듯한 새 종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구겨진 젊음은 그 후로도 몇 년이나 방치되었다.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 것만 같았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강한 모습이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은 척해도 누구나 마음 한편에는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300여 개의 언어가 통용되는 국제도시 런던의 상담실에서 전 세계 50여 개국의 내담자들을 만난다. 매년 180만 명이 찾는 공공 심리치료기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무상으로 진료를 하는 만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목숨을 걸고 영국 땅을 밟은 난민부터 내일 당장 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 진로가 불안한 대학생과 오늘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자나 귀족 집안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국적과 지위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무게만큼 고통의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구나. 인간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힘든 시절을 겪게 마련이구나. 이러한 인간적인 숙명은 전문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영국 임상심리학자의 절반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결국 나만 아팠던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삶은 특급품이다. 누구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과 상처를 품고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곧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고개를 치켜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보란듯이 잘 살 필요도 없고 그저 나 자신이 보기에 흡족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가 좀 더 편안해지면 되는 것이었다.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면면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의 특별함이 아닐까. 20대
30대 청춘들이 현생은 폭망이라는 한탄을 할 때마다 나이에 구겨진 젊음을 떠올리며 혹여나 아직 여백이 많이 남은 삶을 내던져 버리진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부디 지금 알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비록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낙관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이 다시 돋아날 때까지 단 한 철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희망의 배신에 절망하더라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조차 없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겠는가?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잠시 방황해도 된다고. 누구나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으므로 소풍 잘 다녀오라고. 다만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라고. 절대 버리지 마라. 당신의 삶은 특급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여야 한다. 미국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는 일명 깨끗한 지옥이라고 불린다. 모두 독방으로 되어 있고 절대 탈옥이 불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보안 시설을 갖춘 이곳은 테러 조직이나 갱단 두목, 사이비 교주, 연쇄살인범, 아동 성범죄와 같은 수감자를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는 곳이다. 대개 현대적 교정시설은 격리와 징벌뿐만 아니라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곳은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극도의 반사회적 인물들을 격리하고 징벌하는 목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재사회화 교육이나 노역이 전혀 없다. 언뜻 보면 위생적이고 안락해 보이기까지 한 이곳은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바로 타인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이곳은 교도소 밖은 물론 다른 재소자와도 전혀 접촉할 수 없고 교도관도 일절 말을 걸지 않는다. 물리적인 사형 집행만 없을 뿐 타인과의 소통이나 교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사회적 사형 집행을 통해 수감자는 정신적 굶주림과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들은 세상과 타인을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혼자 있는 것은 왜 견디지 못할까? 그들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쁜 관심이라도 관심이기 때문에 받고 싶고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소통하기보다 괴롭히며 푸는 게 익숙한 이들은 오히려 더욱 관계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방식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은 이렇게라도 엮이고 부대끼지 않으면 시들어 버린다. 출퇴근길에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고 소셜미디어에 몇천 명의 친구가 있어도 교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일상이 깨끗한 지옥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불 밖은 위험해.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 수도 없지 않은가?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몇몇 소수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할 상황도 있다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성격은 입체적인 복합 구조물과 같아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결함을 갖게 마련이다. 다만 성격이라는 구조물 전체가 흔들릴 때마다
뼈대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리나 보수가 어렵고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해를 끼칠 정도라면 조심스럽게 인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해석의 분분함과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문가들은 대략 인구의 4에서 8% 정도가 인격장애일 것으로 추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CEO나 고위 정치인 등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인격장애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역으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원래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제멋대로 휘둘러도 처벌받거나 제어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변해버린 것일까? 어느 한쪽이 맞는지 혹은 둘 다 해당되는 것인지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는 그러하다. 슈퍼카를 타는 사람 중에 교통 위반 건수가 비교적 높다는 연구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힘이 있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라는 특권의식이 뒷받침된 것일까? 흥미롭게도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인격장애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주는 상처의 총량과 임팩트가 1인 반면 나머지 한 사람의 위험인물이 가하는 상처는 9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한 명이 주는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위험인물로 가득 차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 위험인물이 멀리 있거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가령 내 상사나 교수, 고용주라면, 혹은 가족이나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한 명이 끼치는 영향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처받고 두려운 마음은 무엇에 기댈 것인가? 다정함은 선택이다. 체로키 원주민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는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검은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이기심,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우월감이란다. 하얀 늑대는 기쁨, 평화, 평온, 희망, 겸손, 동정심,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정성, 연민이지. 자, 과연 누가 이길 것 같니? 아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란다. 오랜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는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선택의 힘에 대해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희망을 가진 편이다. 선생님은 험한 꼴을 당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글쎄, 그렇진 않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감추고 싶고 후회 막심한 나의 흑역사 또한 솔직하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나의 희망과 믿음은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에서 비롯된 선택에 가깝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기에
나는 변화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기꺼이 선택한 것이다. 감수성 한 톨 덧붙이지 않고 아주 세속적이고 실용적이며 이기적인 이유로. 그래야 나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고 내담자들에게도 희망을 말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여기지만 뇌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말랑말랑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한다. 덕분에 우리의 뇌는 계속 변하고 있고 또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상관없이 뇌는 덜 쓰는 것은 덜어내고 더 쓰는 것은 더하는 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계속한다.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말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뇌가 작동하고 기능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과 효율을 추구하는 뇌가 늘 가던 길로 가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멈추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 혹여 상처받더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고 아파도 안고 가겠다는 결연함과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는 조금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나 자신을 향한 다정함. 나는 새로운 모임을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10명 중에 이만하면 적당히 괜찮은 사람 단 한 명만 건져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마치 주홍글 씨와 같은 손절 리스트로 사람들을 섣부르게 낙인 찍으려는 고약한 뇌의 생존 본능을 의식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다. 우리의 뇌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뇌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꽂히기 쉽다. 이를 부정편향이라고 한다. 문제가 있다면 재빠르게 파악해서 대처해야 나의 안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편향은 매우 유용하지만 지나치면 때로 독이 되기도 한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를 대할 때 혹시 모를 위험을 경계하며 상대를 손쉽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0명 중 하나를 건질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적당히 긁히고 회복하면서 내가 이만한 내공은 있지 하는 자신감을 정립할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조심은 하되 일단 마음을 열어두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찾아내고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꼭 문제를 지적하며 꼬투리를 잡는 사람은 매우 피곤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이런 뇌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삶이 주는 선물을 음미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나만 부정적인 것 같아 괴로웠다면 기억하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부정적인 것에 꽂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타고난 것이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숙명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쪽 구석에 몰려 헤어나오기 힘들 때 나는 부정적인 인간이라며 자책하기보다 내 안의 다정함을 깨우고 믿음과 희망을 동무 삼아 종종 운동장의 다른 한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자. 심심하고 잔잔한 맛이지만 시간을 들일수록
깊이 우러나는 국물에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집밥 한 그릇 든든하게 말아먹고 흡족한 마음으로 그곳에 서자. 그곳에서는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타인의 슬픔과 코스모스처럼 연약한 것들의 아름다움, 강아지 풀 같은 웃음과 토끼풀을 엮어 반지를 만들던 순진한 약속,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를 고이 모아둔 유년의 보물들이 반짝인다. 누구누구 씨는 이런 사람이라는 인격의 한 줄 요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꽤나 유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능을 거스르고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다정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 대한 다정함이 충분히 흘러 타인에게 스며드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꽤 유용한 일이라고 과학자들도 임모아 말한다. 다정함은 관계를 다져주고 행복감을 주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준다. 타인에게 이를 베풀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뿌듯한 일이 된다. 만약 자존감 적립 통장이 있다면 한 번에 꽤 많은 금액을 적립할 기회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좋은 것들에게 이름과 날짜를 붙여준다. 세계 가정의 날이나 세계 정신건강의 날처럼 말이다. 다정함에도 날짜가 있다. 바로 11월 13일, 세계 친절의 날이다. 1년에 단 하루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일상에 다정함이 필요하다. 상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다정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기다림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실수쯤은 큰 흠이라 여기지 않고 믿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예쁜 전에 찰방찰방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오해나 실수로 흙탕물이나 거무튀튀한 잉크가 튀어도 곧 희석되어 사라지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투명한 잔에 믿음의 눈빛이 관통하면 잘 닦은 석영처럼 까맣게 반짝이는 그 사람의 두 눈을 충실히 볼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충분히 물이 차오르기 전에는 약간의 오염물질로도 탁해지기가 쉽다.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다 버리기도 쉽다.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닐까. 때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정함은 선택이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다. 우리는 다정해서 강해질 수 있고 강하니까 다정할 수 있다. 바람막이 하나 없는 1월의 광장에서 칼바람에 베이면서도 마음에 불씨 하나 품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새벽 4시에 아기를 들쳐업고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병원으로 달려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웅크려 앉아 동그랗게 오므린 손을 호호 불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다정함을 선택했다면 조바심과 애달픔이 있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여정은 지치고 상처받은 나 자신을 향한 다정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나 설명도 필요 없이. 낮에도 달이 차던 날의 시간들. 앞서 말했듯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2살 초여름, 이른 수박이 나고 봉숭아꽃이 피던 계절이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한순간에 낮에도 달이 차 깜깜해지고
산이 거꾸로 앉은 것처럼 세상이 뒤집혀 버렸다. 조곤조곤 쫑알쫑알 떠들던 유쾌하고 사교적인 나의 어린 시절도 그날 죽어버렸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20여 명의 아이들에게 끌려가 취조를 당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다른 아이와 친해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주도했던 단짝 친구 외에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혹은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나왔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슬픔을 베어물면 수박물처럼 마음에 번진다. 복숭아물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낮에도 달이 차던 날, 산이 거꾸로 앉은 날, 닫힌 커튼 사이로 동그란 볼에 오후 3시가 닿으면 거꾸로 앉은 산처럼 감은 눈에 물이 고인다. 해가 달에 가리고 달이 물에 기울고 물이 산에 고인다. 우는 게 아니야. 한숨처럼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바람이 불어 그런 거지. 낮에도 달이 차던 날. 안젤라 센.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았던 시절에 내가 쓴 시를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그때의 연약하고 가여운 소녀가 눈앞에 보인다. 그때의 상처는 아주 긴 시간 그 아이를 괴롭혔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성장하고 치유되었다. 기억 속 소녀를 끌어안고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어른으로 말이다. 나와 비슷한 혹은 다르지만 나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위로를 건네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한 아낌없는 다정함. 상처받은 12살, 그때 나를 보호해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깨끗한 백지에 삶을 다시 쓰는 것처럼 그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져야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 같아서 애쓰며 살았다. 하지만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었고 그마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때 정작 나를 구원해 준 것은 내 안에 숨어있던 다정함이었다. 다정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소소하게 다정한 행동을 해주기로 했다.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없는지 몸을 살펴보고 일렁이는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지켜보았다. 마음이 욱신거릴 때마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뒤늦게 알아차리고 눈물을 터뜨리는 날도 많았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누가 감히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설사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꼭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은 용서해야 한다. 그들과 화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는 화해해야 한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막지 못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부정, 자기 혐오, 자기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해 아낌없는 다정함이다. 40대가 된 지금은 담담한 미소와 편안한 목소리로
그때 그 12살 소녀의 떨리는 어깨에 두 손을 얹고 볼을 맞대는 상상을 해본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지금은 믿을 수 없겠지만 많은 것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강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절대 내 손을 놓지 말라고. 끝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맞은 것만큼만 아파하되 그 이상의 괴로움은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아픔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의연하게 맞이할 힘이 있을 거라고.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프고 무섭다고 말해도 된다고. 그러면 아이는 내 품에 와락 안겨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린다. 얼마나 울었을까? 흐느낌이 잦아들면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걸어줄 것이다. 보란 듯이 잘 살 필요 없이 그저 내 자신이 보기에 평안한 길을 가면 돼. 너를 싫어할지라도 괴롭힌 것은 그들의 잘못이니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내 자신은 무조건 너를 용서해야 해. 너를 위해 내가 산과 같은 어른이 되어줄 거란다. 이제는 내가 지켜줄 거야. 나의 세비재는 어디인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댈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고통의 기억에 발이 묶인 채 과거의 잔해를 맴돌면서 오늘을 살아가곤 한다. 아무리 아파도 마주해야 치유된다고는 하지만 벼랑 끝 상처의 근원으로 무작정 밀어버린다면 바닥도 보이지 않는 우물처럼 아득한 어둠에 홀로 떨어지는 것처럼 외롭고 두렵지 않을까. 상담실에서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과거의 우물로 들어간다. 두 발을 딛고 있는 단단한 땅 위에 동아줄로 야무지게 몸을 두른 다음 천천히 내려간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나누는 고통의 목격자가 되어준다는 안도감이다. 또 무섭고 달아나고 싶을 때면 언제든 줄을 타고 되돌아와 발 디딜 땅이 있다는 것. 언제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안전지대가 있다는 사실이다. 나에게도 안전지대가 있다. 외할머니와 단둘이 1년간 강원도 산골 마을 세비제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평생을 파먹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넉넉하고 행복한 유년의 기억이다. 눈을 감으면 고랭지밭에 서늘한 초여름 바람이 불어 코끝이 저릿하고 종일 놀다 어둑해질 즈음이면 할머니의 밥 짓는 냄새가 난다. 계절을 그대로 맞는 세비제에 비가 내리면 신나서 자지러지는 개구리 소리에 침묵하던 산도 호응하듯 온갖 풀냄새를 풍성하게 뿜어낸다. 간식거리가 귀한 시골에서 할머니 몰래 훔쳐먹던 콩가루는 혀끝에서 살살 돋고 아랫목에 누우면 눈도 슬슬 감긴다. 잠결에 내 이마를 짚은 할머니의 거칠한 손의 감촉. 이따금 달그락거리는 틀니 소리. 소박한 밥상에 올라온 봄 냉이국. 지금 생각해보면 상처받은 마음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안전지대가 있었기에 힘든 시간도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우리에게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기댈 수 있는 사랑의 기억이 필요하다. 단 한순간이라도 없었다면 상상이라도 좋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마시며 그 이름을 불러본다.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품어주는 세비재. 그곳에 밥, 풀, 비, 개구리. 마음이 힘든 때일수록 나 자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내 안의 다정함과 연결되어야 하고 내 안의 안전지대와 연결되어야 한다. 나의 미운 모습과 불편한 감정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수록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지금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 소리 없는 응원으로 가득 차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므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 자, 이제 세상 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다정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며 말할 수 있고 거절하면서도 존엄을 잃지 않으며 부드럽지만 흐릿하지 않은 언어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다정함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이 말만큼은 마지막에 꼭 건네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다정해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삶은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The clock hums low, the night drifts near, a fragile calm, the air is clear, the frost taps soft against the pane, a quiet rhythm, a sweet refrain. In this stillness, let me be kind to myself, tender, free. Oh, the warmth I seek is mine to find. A gentle hand, a softer mind. Patience whispers, take your time in the warm embrace of time. The shadows stretch, the moonlight sighs, a velvet hush beneath the skies. Each breath I take, a small repair, a mending thread, a whispered prayer. Let the world turn, let it spin. Kindness starts from deep within. Oh, the warmth I seek is mine to find. A gentle hand,